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항입니다. 음,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은, 한 시간만 참으시면은, 올해 구조교육이 다 끝나게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팬데믹 시대에서 야생동물 구조 재활 활동에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강의를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해왔지만은 올해처럼 이 질병 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은 사실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질병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근데 또 그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일 줄은 우리 모두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고 우리 뭐 감기 항상 걸리는 거고 조금씩 가다 다치고 뭐 이런 일 항상 있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막아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올 초부터 이제 우리는 질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팬데믹 시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마 이제 2020년 이후의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 구분해서 팬데믹 시대라고 불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물론 뭐 예방 접종이 개발이 되면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팬데믹이 끝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또는 다른 종류의 팬데믹이 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대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로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야생동물 구조 재활 활동에서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그 대응과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 제목에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그림의 주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사람, 환경, 그리고 동물의 건강은 하나이다 하는 게 이제 원 헬스라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보기 좋게 그려놨죠. 사람하고 환경하고 동물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은 사실은 잘 없죠. 실제로 우리가 이 원헬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그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로 얼룩진, 피로 연결된 병원균과 좀 으시시하죠.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아주 피부에 닿는 예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헬스라는 것은 이런 질병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개발이 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질병에 대항하는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과 동물 사이에 건강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나 또는 기관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아마 수의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수의사하고 의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거 질병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사와 수의사는 병원 잘 알아요. 뭐 건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환경을 잘 아는 의사는 좀 드물어요. 수의사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동물도 가축은 잘 알아요. 수의사가. 야생동물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람의 보건 분야하고 그다음에 가축의 보건 분야하고 주로 협력하는 게 이 원헬스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지금 중요하게 새로 출현하는 질병들은 대부분 어디서 와요? 야생에서, 환경에서, 생태계에서, 야생 동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나 생태계 쪽은 무시가 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헬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환경 분야, 생태 분야에 굉장한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대두되는 개념이 이코 헬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또 나아가서 플래너리 헬스라든가 그 이코 헬스를 연구하는 중심이 되는 학문 분야가 디지즈 이콜로지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은 비슷해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질병이나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학문 분야 간에 여러 사회 여러 분야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은 이코 헬스는 생태 쪽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인문 쪽에 분야와 협력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여기 이코시스템 헬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즈 이콜로지 개념에서 볼 때 팬데믹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새로운 질병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있었지만은 새로운 숙주에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을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염병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물론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작은 규모 또는 좀 더 지역적인 규모의 신종 감염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왔죠. 그것을 영어로는 이제 EID라고 하고 그 중에 반 이상은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 대부분은 또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뭐 그 중에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만 사실은 우리는 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것만 추려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종 감염병 또는 팬데믹이 주로 야생 동물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야생 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야생동물이 우리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팬데믹은 사람보다도 야생동물에 더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팬데믹,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지만은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팬데믹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 나한테는 상관없으니까. 뭐 여기 나오는 주로 양서류 동물의 팬데믹이 많은데 개구리가 죽든 말든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항아리 곰팡이 뭐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잘 없죠.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잘 보도도 안 되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멸종된 양서류가 100종에 가까워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사람이 멸종할 일은 없죠. 근데 이 병은 아예 한 종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병이에요. 한 종, 한두 종이 아니고 100종 가까이나 90몇 종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룡뇽 병은 항아리 곰팡이병과 비슷한데 이거는 또 도룡뇽만 걸려요. 이것도 지금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박쥐한테 새로 나타난 병인데 지금 미국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박쥐들 지금 수백만 마리가 질병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뱀 곰팡이병도 미국에서 나타나는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야생 동물에게만 영향을 주는 팬데믹, 우리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전문가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곰팡이병이 많아요. 대개 곰팡이병은 뭐 우리 대표적인 곰팡이병은 뭐가 있죠? 무좀이죠. 좀 지저분한 병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야생동물에 있어서는 이게 그 동물을 몰살시키기도 하는 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모든 병은 어디서 왔느냐? 그 병을 전파하게 된 주 범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항아리 곰팡이병은 어디에서 혹시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김봉규 선생님 말고. 항아리 곰팡이병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들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면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안 보이네. 어디예요? 중국? 아니.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것도 중국에서 왔을 것 같아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세계 개구리 멸종으로 내몬 항아리 곰팡이. 어디가 발원지예요? 한국이에요. 어? 처음 듣죠? 잘 몰라요. 이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이것을 발표한 논문이 사이언스
2018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2018년 기사를 보면은 동아사이언스에 나온 기사. 세계 각지 항아리 곰팡이 DNA 분석 결과 한국 항아리 곰팡이가 가장 오래됐고 20세기 초 국제무역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됐죠. 우리나라 개구리를 외국에 수출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여기 보시면은 1960년에 나온 기사인데 개구리 뭐지? 광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개구리를 10만 마리 이상 모으는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제가 이쪽으로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죠? 여기만 보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아, 아, 개구리를 하루에 10만 마리를 어떻게 모으죠?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사탕 사 먹을 수 있는 돈 조금만 주면은 논에 가서 개구리 얼마든지 잡아요. 그러면 뭐 한 학교에서 몇만 마리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거 몇 학교만 이렇게 잡으면은 10만 마리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써요? 모아가지고 수출해서 외화벌이 한다고. 옛날에는 뭐 돈 내는 거는 다 수출을 했죠. 우리 오줌도 모아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항아리 곰팡이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구리는 이 항아리 곰팡이병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저항성이 있어요. 면역이 생겼어요.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특히 유럽하고 미국, 중남미, 호주 이런 나라의 개구리는 이 곰팡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출한 개구리가 유통이 되면서 이 병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런 나라의 개구리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양서류의 유통 경로인데 전 세계에 퍼져가가지고 이 개구리하고 고룡용, 양서류 멸종을 시켰는데 여기 까맣게 표시한 이 부분에 있는 양서류가 저기 보시면은 90% 이상 감소된 곳이 124종, 멸종된 종이 90종,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소된 종은 500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양서류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바로 항아리 곰팡이병 그리고 도룡용 항아리 곰팡이병인데 그 중에 항아리 곰팡이병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기원을 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개구리를 수출할 때 이 병도 수출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렇다고 뭐또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수출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수입한 사람들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야생동물의 질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예이고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해서 외국에 이런 피해를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른 침입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다람쥐죠. 다람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람쥐가 또 외국인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또 전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침입종이 돼가지고 골치 아픈 지금 종이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병을 옮겨요. 이 병은 동물한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옮기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동그란 원을 그리는 근데 이거를 라임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고 그 병을 그 나라의 동물도 옮기지만은 이 우리가 수출한 다람쥐가 또 가장 중요한 숙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질병은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이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중에 야생동물의 무역, 거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박쥐흰코 증후군이라는 것도 이것은 원래 유럽에 있던 병균인데 그 동물 탐사하는 분들이 아마도 동물 탐사한 다음에 그 박쥐한테서 묻은 곰팡이 포자를 그대로 씻지 않고 가지고 갔다가 미국에 가서 아마 또 동물 탐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박쥐한테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 지금 수백만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박쥐도 지금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가해자이고 야생동물은 피해자이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은 뭐냐? 팬데믹이 왜 최근 들어 20세기, 21세기 들어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은 물론 우리가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적용이 되죠. 그것을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Law of Mass 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제 평형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아마 화학에서 다 배우게 되죠. 화학 다 들으셨죠? 화학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분? 하나도 없어. 화학 재미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화학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화학이에요. 뭐냐? 결국은 숫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도 숫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 방정식에서 A 플러스 B가 C가 된다는 화학식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반응을 일으키는 힘은 언제가 쓰겠어요? A나 B가 많을 때 하고 작을 때 하고. 당연히 많을 때죠.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 2배로 늘어나면은 이 반응의 속도는 몇 배가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죠. A, B가 둘 다 2배씩 있으면은 2 곱하기 2는 4배가 늘어나요. A의 농도가 100배가 늘어나면은 반응의 힘은 100배가 늘어나요. 간단한 거예요. 숫자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100원짜리 동전을, 아니, 100원 너무 싸고, 500원짜리 동전을 줄 확률은 500원짜리를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에 달려있겠죠. 500원짜리가 많이 깔려있으면은, 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숫자, 500원짜리 동전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생태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그 호랑이가
사슴을 얼마나 잡아가지고 잡아먹을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은 사슴의 숫자에 달려있죠. 사슴이 2배로 늘어나면 호랑이는 2배로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죠. 사슴의 숫자가 반으로 줄으면 호랑이는 배를 굶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원리나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을 시키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호랑이는 돌아다니다가 사슴을 발견하면 항상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놓치기도 하고 10번 잡으려고 노력하면 그중에 한두 번 성공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사람 만난다고 항상 감염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이 만나면 많이 말릴수록 감염될 확률은 높아지죠. 결국 이 역학 또는 질병 생태학에서 우리가 요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죠.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공식이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I 그러니까 infectiou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날 확률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만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병이 없었느냐? 물론 당연히 병이 있었죠. 우리는 뭐 수만 년 동안 계속 병하고 같이 질병, 감염병, 전염병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왜 팬데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결국 그 이유는 평형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아까 보신 것처럼 이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 이 반응도 끝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배운 것처럼 평형에 이르면 반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그 말인가요? 화학에서 그렇게 배웠나요? 사실은 아니죠. 겉으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에서 C로 가는 반응하고 그 역반응이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평형이죠. 어쨌든 모든 A하고 B가 C가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점에 가서는 평형 상태가 되더라고요. 모든 호랑이가 모든 사슴을 잡아먹을 때까지 생태계는 놔두지 않아요. 어느 지점에 가서는 평형이 일어나요. 역학에서도 질병 생태학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질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평형에 도달하게 돼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평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이제 그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형 상태에서 멀리 있을수록 힘이 세니까 그 반응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폭발이라고 해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A하고 B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폭발적으로 C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물을 보통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댐을 막아가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은 만약 댐이 무너지면 이것은 폭발이 일어나겠죠. 질병에서는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것을 결정해요. 근데 보세요. 지난 만 년간에 걸쳐서 인구 증가는 지난
한 만년, 거의 만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마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은 1억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간은 1억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이에요? 70억이 넘고 80억에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증가한 것이 지난 몇백 년이었어요. 여기 곡선을 보면은 완전히 절벽을 지금 오르고 있죠, 우리가. 이 절벽을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히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볼 때는 호랑이로 볼 때는 사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슴천지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쑥 이렇게 하면 사슴이 잡히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눈 감고 가도 사람 하나 걸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사람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에요. 소비량도 증가하니까 소비하려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자연에서 뭔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만날 일도 많아지죠. 그다음에 이동 속도가 증가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사람이 사는 게 기껏해야 몇십 킬로, 좀 멀리 가봤자 몇백 킬로 정도겠죠. 근데 지금은 한나절이면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퍼져도 옛날에는 한 부락, 몇 개 부락 이렇게 퍼지고 나서 그냥 소멸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지구가 하나의 부락이 되어버렸으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완전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그 외에도 사람만 증가한 게 아니고 가축도 증가를 했죠.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생태계에 침범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팬데믹을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 열거한 이런 것들은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들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직접 만나야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야생동물이에요. 왜 그래요? 왜? 가축도 아니고 야생동물이. 이유는 야생동물은 너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가축은 다 합해봤자 한 10종 안쪽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는 포유류의 숫자가 몇 종인지 아시는 거예요? 6천 종이 넘죠. 6천 종. 조류 한 만 종, 양서류 8천 종, 파충류 만 종, 어류 몇만 종. 그러니까 척추동물 다 합하면 5만 종이 넘어요. 얼마나 많아요. 한 종이 몇백 가지씩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백만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1%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또는 가축에게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동물과의 접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접촉이 증가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팬데믹 또는 신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든가 또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도 좀 없애든가 또는 낮추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 사회에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그 앞단계 야생동물에서
가축이나 사람에게 오는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전 예방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낮추는 것. 이거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인구 늘어났다고 우리 다 인구 유리 작업할 수 없잖아요. 뭐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를 억제하고, 또 이동을 관리하고,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이거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과 캠페인과 협약과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간과 가축, 야생동물 사이의 접촉점을 관리하고 또는 줄이고 하는 일은 비교적 그래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직접적인 원인을 일단 낮추고, 다음에 이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후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댐이 무너지고 나서 그 홍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너무나 비싼 이것을 할 돈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하면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생기면은 어떻게든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투자를 잘하는데, 그 돈의 10분의 1만 가지고 미래를 예방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 젊은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10년, 20년만 살면 다 없어져서 사실 괜찮아요. 기후변화 와도 큰 영향 없어요. 근데 지금 한 50년, 60년 더 살아야 될 분은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20년 뒤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이 돈의 10분의 1만 1위로 투자하자고 지금 정부에다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접촉점을 줄이든가 또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을 접촉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작한 것도 중국 사람들이 야생동물 그 불결한 거, 야만적인 야생동물 먹고 박쥐 잡아다 먹고 뭐 그러다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열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과 접촉해야 할 일이 있죠. 이 구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필요 없이 접촉하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얼마나 규모가 많으냐, 또 접촉의 강도가 강하냐,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접촉점을 보면은 유사동물원, 지금 도시에서 야생동물 카페가 많이 늘어나요. 라쿤 카페 뭐 이런 거, 라쿤 데려가다가 아이들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색 애완동물을 카페가 아니라고 그냥 개인이 키우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어떤 분은 하이에나도 키우고 뭐 여우도 키우고 요새 이상한 야생동물을 키우는 취미로서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육견농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야생동물, 야생동물 구조활동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동굴탐사. 이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팬데믹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가능성이 크고 위험한 것이 육견농장. 왜냐? 이거는 어떤 위생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육견농장에서 사육할 때, 그 다음에 그 사료 공급 과정, 그 다음에 도축, 유통, 아무런 위생관리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양탕 사 드시죠. 그리고 거기 관련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 육견 농장의 개들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사료? 아니에요. 사료 비싸서 못 먹입니다. 그럼 뭘 먹이느냐?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그거 뭐 큰 식당 같은 데서 수거해가지고 갖다 놨는. 거기 우리 침이랑 뭐 온갖 바이러스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도축장에서 남은 부산물 이런 것도 가져다가 먹여요. 동물에서 온 바이러스도 다 들어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뒤에 뭐가 보이죠? 지저분한 그 개 사육장 뒤에 보면은 바로 숲이 보이죠. 개농장들이 전부 산골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왜? 도시에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산골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야생동물이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야생동물하고 항상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들 밑에 오면은 온갖 먹이 찌꺼기랑 똥이랑 뭐 지저분한 거 많죠. 야생동물들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울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쥐들이 들어오는 거나 위에 새들이 들어오는 거나 곤충이 왔다 갔다 파리, 모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 사람, 야생동물의 모든 병원체들이 집합되고 교류되는 것이 바로 육견농장. 전 세계에서 이런 육견농장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개 먹고 베트남 사람도 개 먹는데 왜 우리나라만 육견농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육견농장이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10년, 20년 사이일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개 안 먹었느냐? 먹었어요. 먹었지만은 시골에서 어, 집마다 개를 한두 마리씩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개를 개장사들이 모아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했어요. 대규모 농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규모 농장이 생긴 거는 최근에 중국이나 베트남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개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농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전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비위생적이고 국가가 전혀 관리 안 하는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질병 방치 상태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거. 왜? 왜일까요? 너무나 예민한 이슈. 이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지. 개를 먹든 뭐 소를 먹든 누가 왜 간섭을 하느냐. 난 먹는 거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참 깨뜨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복지 이슈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동물복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존 문제예요.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예요. 이거 방치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한다면은 그 병은 개하고 사람 사이에 전파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병이 전 세계로 만약 퍼져간다면은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다. 중국은 괜찮아요. 왜냐? 중국은 너무나 거대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 물건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중국 물건 빼면은 여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퉁소리 뻥뻥 쳐요. 그거 우리가 아니고 다 조작이고 미국에서 나왔으니 유럽에서 나왔으니 우리는 모른다. 뭐 배째라 그러면은 끝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뭐 한국이 한 나라에서 팬데믹을 일으켰는데 그게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맞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애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만큼이나 예쁘고 귀엽고 세상에 둘도 없는 반려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가 코리아에서 발생한 팬데믹 때문에 죽었다. 얼마나 코리아가 믿겠어요. 뭐 한류, BTS, 뭐 저 삼성 핸드폰 이거 뭐 완전히 소용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차도 못 팔아먹고 저 삼성 핸드폰도 팔아먹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보장의 문제입니다. 육견농장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도 해결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야생동물 체험시설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라쿤 카페 가보신 분 있나요? 도시에는 많은 분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을 찾으니까 개도 잘 이제 좀 지루하고 고양이도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동물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거기에 등장한 게 이제 라쿤 카페, 미어캣 카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애기들 데리고 가요. 그게 또 동물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동물과 교감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가서 만지게 하고 실내 동물원 가서 구경시키고 먹이주고 이렇게 요새는 체험이 유행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야생동물을 먹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을 데리고 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아, 먹을 때 우리가 야생동물 생거로 그냥 먹나요? 아니에요. 익혀서 먹어요. 끓이든지 굽든지 어떻게든지 익혀서 먹어요. 익히면 바이러스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먹을 때 바이러스 없습니다. 그 동물은 먹는 사람은 안전해요. 물론 조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 바이러스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여러분이 라쿤이나 미어캣이나 여우나 이런 동물 데리고 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바이러스, 거기 뭐, 발톱으로 핥히는 사람 많습니다. 개가 아니에요. 여우나 라쿠는. 가서 핥히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 거기 특히 종사자들은 뭐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바이러스가 된 바늘로 여러분 몸에 주사를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발톱 핥히면 그 발톱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발생 안 해요? 숫자가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기는 더 위험하죠. 근데 그 강도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라쿤파페가 사실은 오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라쿤파페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전 국민이 다 라쿤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숫자가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동물 탐사. 자,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죠? 사스는 어디서 왔죠? 메르스는 어디서 왔죠? 100%는 아니지만은 99%는 아마 이 박쥐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다시 박쥐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인터넷에 한번 동굴 탐사, 뭐 동굴 체험 이런 걸 쳐보세요. 이런 사진은 금방 나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에 가서 박쥐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하나의 생태 체험이라고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굴 탐사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박쥐가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박쥐한테 질병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 전혀 안 받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 전혀 없고 나라에서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야생동물 구조활동.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죠. 동물 탐사, 뭐 체험시설, 육견농장 이런 것은 동물을 해치고 동물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지 않은 활동이지만은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홍부가 제비 다시 고쳐준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의도가 위험성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야생동물과 사람과 접촉하는데 같이 데리고 노는 것보다 더 강한 접촉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바로 검진을 해야 되고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이나 뭐 혈액, 뭐 똥, 먼지, 분진, 온갖 거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동물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 동물을 우리 구조센터에서 데리고 있을 때는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과 동물이 접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그 구조센터에서 뭐 쥐나 또는 개를 키운다 그러면은 가축과 접촉해야 되고 그 바이러스들이 서로 교환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야생에서 뭐 동물끼리 만나는데 뭐 어차피 야생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항상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너구리하고 고라니하고 야생에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기는 하지만은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요. 서로 만나서 의을 부비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바로 이웃에 또 살 수도 있죠. 한 사람이 고라니를 한번 돌보고 나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음 너구리한테 가서 또 돌보고 그렇게 되면은 교차 반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너구리한테 주고 그 너구리가 야생으로 가서 또 다른 동료들한테 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 야생동물 데리고 노는 라쿤 카페나 야생동물 카페 그것보다도 사실 훨씬 위험한 일이 야생동물 구조활동. 더군다나 어떤 구조센터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 이것도 체험학습이라고 교육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맨손으로 또 만지고 청진기도 만져보고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하죠. 자, 그럼 뭐 우리 구조센터 문 닫아야겠네. 그거는 아니죠. 자, 다른 점이 우리 구조 재활 활동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필수적인 일이냐? 첫째는 우리가 야생동물이 다치고 병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니까 야생동물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활동에서 얻는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시료,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감시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학술 연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조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친 동물, 너구리, 고라니 자기가 집에 데려가서 자기가 치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 구조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위생이나 생물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구조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그만둬서는 안 돼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또한 위험성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또는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위험성 중에 또 질병 전파는 하나뿐입니다. 유전적 오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것은 침입종이나 외래종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알게 쉬워요. 그러니까 라쿤 같은 동물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야생에 함부로 방사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종이. 우리나라에 살는 종이니까 여기 저 예산에서 잡힌 너구리를 구조해가지고 예산에서 너구리가 살 땅이 별로 없으니까 저 강원도 춘천에 가서 방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우선 이 예산에 살고 있는 너구리하고 저 춘천에 살고 있는 너구리하고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에 있는 질병을 춘천에다가 옮겨버리는 일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인데 뭐 유전자가 달라?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냥의 경우 저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냥하고 이쪽 울진에 살고 있는 사냥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은 몰라요. 유전자 연구를 해봐야 알아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둘 사이에 별로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도 그랬다고. 수천 년 동안 별로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질병이나 병원체 구성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장소에서 구조된 동물을 방사할 때는 가능한 한 그 구조된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과 사회적 갈등 위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그 자료를 혹시 다 나눠드렸나요? 네, 그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질병 전파를 막으려면은 질병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한 기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을 굉장히 철저히 그 일반적인 방역 기관, 그러니까 우리 요새 TV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게 방역복이 있고 마스크 쓰고 수술할 때 이렇게 장갑 끼고 하는 거 보셨죠? 내가 그냥 장갑 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벗을 때도 그냥 벗으면 안 되죠. 장갑 끼고 나서 그거를 만지고 버리고 그럼 그 만진 손으로 또 다른 사람 오염시키고 그러겠죠. 그 굉장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걸 일관화 습관화해야 돼요. 그런 거 구조센터 내에서 항상 연습을 하고 일상 일상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센터 내의 동선, 이게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업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 시설 설계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동물은 일단 격리시켜 놓고 검진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는 동물과는 격리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드시 작업복이나 다 갈아입고 이런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어요. 팬데믹 상황이 언제 악화가 돼가지고 모든 활동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대응 지침을 각 센터마다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모든 동물을 다 주의 기울여야 되지만은 특히 지금 알려진 동물 중에서는 tuk제비과 동물, 유럽에서는 페렛 그리고 밍크 이런 동물들이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족제비가 있고 족제비과 동물이 또 뭐가 있죠? 오소리가 있죠. 좀 감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구리는 지금 이미 코로나19의 감수성이 높은 걸로 밝혀졌어요. 너구리를 다룰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과 동물, 설치류도 감수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몸 상태에 조금이라도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있거나 내가 코로나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자신이 해야 되고 또 금지를 시켜야 될 겁니다. 외부인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출입문이 자유로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어떤 잠금 장치가 있고 반드시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위생 평소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구나 물건에 의해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 소독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된 동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나 필요하고 그러면은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 다 무시하고 그냥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조가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그 구조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구조를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만약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던 거를 오후 4시로 좀 당겨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예 그 구조 접수를 아예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은 다음날 하겠죠. 조정을 한다든지 트리아지를 활용해서 우리 업무량을 최대한 줄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로 줄이고 또 업무를 보더라도 동물과 필요 없이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병에 따라 종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에 따라 구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과 결정을 두어야 바람직한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견병은 제일 지금 우리 구조센터에서 가장 감수성이 높은 동물이 너구리가 되겠죠. 너구리 구조할 때는 광견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만이 다루도록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센터에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뭐죠? 테타너스, 화상풍 그 정도는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야생동물 체험시설을 줄여나가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절대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다 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이 체험시설을 금지하는 법을 좀 만들어라.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로비를 해요. 이거 우리 동물 사랑하는 거를 교육하는 거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사생결단으로 해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공무원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안 움직이죠. 우리도 사생결단으로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모든 교육을 이제 이것으로 종료하게 되는데요. 수료증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지한 것처럼 이제 등록하신 분 중에서 출석이 70% 이상 되시는 분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접속만 했다고 해서 우리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녹화를 해둔 게 있으니까 계속 이게 화면에 보이고 활동 계속 나타나시는 분만 출석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을 어떤 분한테 드릴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은 통지를 하고 수료증 받으시는 분은 원본을 보내드릴 건가요? 네, 네, 네.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그 설문조사를 우리가 해왔는데, 나중에 그 수료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지할 사항이 있나요? 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실습을 못해서 아쉽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내년에는 다시 만나 뵙고 실습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4주 동안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와서 듣는 거는 사실 오히려 좀 비교적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야생동물 구조 재활 활동에 더욱 이제 좀 더 전문성 있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히 생물 보안, 질병 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